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했다고 지난 보름간의 도발 상황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두 현장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수십 장도 공개했는데요. 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북한 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번 훈련이 핵전쟁 대비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사진도 여러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의도한 바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을 향한 경고, 이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7번의 미사일 발사를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또 다양한 공간에서 시간을 또 나누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 한미 군사훈련 또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북한이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 특히 동해상에서의 미국 항모 전단이 전개되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도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한미 훈련 직전이거나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 기간 내에 했습니다. 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또 한미에 끌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군사적으로 이번에 시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이 북한의 당 창건 77주년입니다. 네. 10월 10일인데요. 내부적으로도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결속, 또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날짜를 오늘 택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핵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일종의 나름의 그 서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올해 4월 그 열병식에서 얘기했죠. 와서 뭐 이 억제용으로 핵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 국가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 이거 사실 이게 핵 전략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 그거를 전시도 평시도 그다음에 어떤 시기든 다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이 당시로서는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9월 초에 이걸 가지고 핵 무력 정책법까지 만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핵 무력 정책법에서 얘기했죠. 경상적인 어떤 발사 태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다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되려 한미 연합훈련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여기에 대한 대응은 되려 부차적인 것이다. 기본적인 메시지는 핵 보유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두 분께서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보도가 됐고 노동신문에도 지금 사진이 여러 장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기술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저수지에서 발사한 건데요. 예. 태천이 이제 평안북도에 있는데 태천 저수지의 그 유역, 그러니까 저수지가 굉장히 큰 저수지입니다. 예. 약 한 105km, 105제곱킬로 정도의 이제 저수지인데요. 그 저수지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이 SLBM은 바다에서 바다 물속에서 미사일 발사한다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데 예. 그 고정된 시각 자체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부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채리지 못한 상태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같은 느낌인데요. 예. 또 북한이 이번에 보면 여러 공간에서 또 중거리 미사일, 또 단거리 미사일, 또 대구경 방사포, 이것들은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 미사일 백화점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결국 북한은 모든 수준에서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양욱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평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수준이 높게 와 있다. 이것을 이번에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요. 예, 예. 지금 뭐 SLBM 발사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되려 이제 발사 장소를 창의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요. 예. 한 말씀 말씀드리면 분명히 창의적인 건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창의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실전적인 것은 다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SLBM을 그렇게 많이 개발한 미국이나 러시아가 왜 여태까지 호수에서 저런 식으로 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거 되게 운용하고 실용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당장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저는 그렇게 크게 너무 놀라거나 할 일은 아니다. 대응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되려 저것을 하게 된 뒷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네. SLBM 잠수하면서 발사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쏠 잠수함이 아직 없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이 이렇게 급한 속내를 되려 볼 수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집중해야 될 거 제가 본 거는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화성 11을 쏜 것이 아닌가 해서 4,500km를 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 제가 사진을 좀 약간 분석을 해보니까 화성 12와 외양은 똑같은데 일단 추진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단 추진체 이전에 썼던 게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화성 14, 15, 17 등에 모두 사용된 액체 연료 엔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엔진이 지금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격이 약간 고체 연료와 좀 비슷한 모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정은이 이제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 군사 국방 분야와 관련된 5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체 대형 발동기, 그러니까 네. ICBM에서 쓸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그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 분석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추진체는 바뀌었습니다. 추진하는 엔진은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또 이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게 네. 북한이 혹시 기억하시죠? 2월하고 3월에 보면 인공위성을 자기가 쐈다 그런 사진을 보이지 네. 않았습니까? 그게 보면 ICBM이라고 보기에는 사거리가 좀 짧았어요. 예. 그래서 뭐 ICBM의 1단만 테스트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화성 10이라는 미사일 자체가 화성 14와 화성 15에 쓸 수 있는 ICBM 1단을 테스트하기 위한 성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격과 크기를 사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체 연료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추가적인 분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북한이 기술적인 어떤 발전들 분명히 김정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5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씩 차분차분 되어가는 모습들을 내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과학 일꾼들 전부 다 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히 만약에 그게 고체 연료고 4,500km 날아갔다면은 그거는 충분한데 이제 이게 네. ICBM 단계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중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사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번에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리설주 여사가 군사훈련에 동행한 사진도 실렸거든요. 점화훈련 그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 뭐 담배를 이렇게 하고 뭐 귀를 막고 있고 네. 같이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공개가 된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는 경우에 네. 이설주 여사의 동행은 대체로 2번 정도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공연 같은 경우 여러 행사 때 이제 축하 공연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설주 여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설주 여사가 이제 동행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설주 여사의 군 관련된 그 행사 참여는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2013년도하고 2016년도에 공군 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어떤 존재감, 위상을 명확하게 좀 드러낸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1년에 북한의 그 한 7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의 그 최종 그 목적과 종착지는 10월 10일 당창건일에 맞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창건 이전에
북한이 미사일 능력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이설주 여사도 그러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당창건 77도를 역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이설주 여사의 동행이었다. 매우 이례적인 동행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일단 중국 당대회 후에, 그러니까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고 또 그 외에도 뭐 지금 그 시기부터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 전까지 핵실험이든 아니면 뭐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준비는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겁니다. 이미 한 올해 6월 정도에 핵실험장 자체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 이후에 뭐 장마, 태풍 이런 걸로 침수가 돼서 핵실험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예. 이미 이제 9월 정도가 돼서 9월 한 중순, 9월 말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아마 그거 복구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 위성 사진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3번 갱도 이후에 4번 갱도, 5번 갱도에 관해서도 계속 공사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시험장은 준비가 됐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실제 북한이 탄두 자체가 준비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지금 투발 수단에 해당하는 미사일들을 지금 계속 쫙 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LBM 쏜 것도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 핵을 시켰다는 건데 그 핵탄두가 지금 없습니다. 전술핵 탄두가 없기 때문에 그 전술핵 탄두를 모의해서 쐈다라고 노동신문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전술핵 탄두를 이제 공개를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북한의 핵탄두라고 했던 밀어볼 형태.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2016년 3월인가요? 이제 그때 공개를 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장구형, 그래서 우리가 수소탄이라고 보는 그거는 2017년 9월 그날 노동신문에 아침에 공개한 다음에 곧바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일단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핵탄두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가면은 나름 긴장을 천천히 올려가는 거고 공개한 날 그냥 곧바로 하고 뭐 공개를 안 하고 곧바로 해버리면은 그다음에 긴장을 급속도로 갑자기 끌어올리는 거고요. 네. 이것은 결국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여튼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것은 야 정말 저들이 핵탄두를 제대로 된 거를 지금 개발한 거냐? 일단 거기부터 좀 의문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준비가 되면은 아마 할 것이다. 물론 그 내부 어떤 정치 상황이나 일정에 따라서 네. 할 것이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또 서사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뭐 외부의 압박이라든가 자신들이 왜 이걸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 뭐 국제적 정당성과 혹은 저 대내적 정당성을 양쪽을 다 하면서 김정은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준비가 되면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 소장님께서는 좀 역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이 이 외부 환경을 많이 의식할 겁니다. 네. 외부 환경 중에서 가장 지금 특징적인 환경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모든 관심과 역량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핵실험에 대한 북한이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실들이 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기술적이고 또는 실험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마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현재 흐름이랄지 또는 북한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면 핵실험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당분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저는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실험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더 큰 것이지 핵실험하고 난 뒤에는 북한이 받을 또 후폭풍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준비는 돼 있겠지만 시기는 물음표다라고 네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한미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성도 없다라고 했는데 학계에서는 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 김 소장님 듣고 양욱 의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갖고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지원이랄지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선언을 이미 했고 또 네. 핵과 관련된 부분의 법제화를 최근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비확산, 예를 들면 핵이 외부로 노출돼 나가지 않도록 중동이랄지 또는 기술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입장 또는 담대한 구상이 어느 범위까지 이 핵과 관련된 부분을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고도화랄지 또는 핵과 관련된 법제와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의 접근법도 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또 미국과도 역시 또 중국, 일본, 또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의 범위 자체를 넓혀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양욱 전에- 의원께서는 예, 뭐 네. 대북 정책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 효과 없다.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하는데요. 원래 국제 제재라는 것이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걸쳐서 4년, 5년 정도에 걸쳐서 오바마 정부 때 네. 굉장히 추진을 했고요. 여기도 그때도 한국도 보수 정부였으니까 같이 쭉 나가서 2017년에 딱 만들어 놨는데 2018년에 대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소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니까 중국, 러시아 슬슬 이걸 풀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어쨌거나 북한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슬슬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존에 새로운 제재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있는 제재만 딱 강화해서 러시아, 중국이 협조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게 대북 제재를 하는 게 뭐 북한이 믿고 북한을 없애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의 가장 기본인 NPT 자체가 무너진다. 핵 비확산 네. 이 체제가 무너지면요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살살 조절하고 있는 건데 이런 국가들을 어찌 보면 뭐 북한을 소재로 해서 전 세계가 대동단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여론을 끌어내는 것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사실은 지난 정부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고요. 이제는 국제사회들을 향해서 좀 더 호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 제안들 같은 것들 담대한 구상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언제나 우리 뭐 대통령 취임 때부터 얘기를 했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제대로 하면 보상을 하지 그러니까 평화를 나오면 보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예를 들어서 제재할 거 제어할 것은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사실상 현실상 북한이 이제는 비핵화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네. 이제 핵 군축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양욱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접근법과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갈등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어떤 식으로 한미일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조를 현재 상황에서 공조를 유지하면서 강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뤄왔다면 이제는 핵 군축 협상이랄지 또는 비확산 문제랄지 그러니까 외부로 그 북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서 지금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핵 군축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북한의 핵 보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현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비확산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 특히 이 미국, 일본, 한국은 뭐 협조가 잘 돼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지만 중국, 러시아 또 유럽 연합이랄지 이런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네. 또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제 비확산 말씀을 잘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인데 그 미국한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비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게 핵 군축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요. 핵 군축을 누구끼리 하는지 아십니까? 핵 가진 국가들끼리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 군축을 가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핵 군축 접근하는 거 사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담대한 구상 좋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은 좋지만은 이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너무나 과격하고 급격하게 경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통일도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접근하면 되려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이슈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